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재윤경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도 시흥에서, 그리고 최근 7월 2일 충남 천안에서 일가족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미수까지 포함했을 때 7번째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렇게 끔찍한 비극의 뒤에는 언제나 빚이 숨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포용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온 채권 시장의 야만성이 다 해소되지 않아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죠? 네,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등등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런 결과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채무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장기 연체 채권들입니다. 사실 안 갚은 것이 아니고요.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법 조치, 이런 채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규모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연체되어 왔던 장기 채권입니다. 이 중 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소각을 했는데 무려 300만 명의 빚 45조 원을 소각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8조 원 규모의 기금으로 322만 명의 신용 유의자들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실현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규제 도입 그리고 규제 개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총량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정부는 이제 LTV, DTI 등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었죠. 그로 인해서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했습니다. 이런 부채, 가계부채 주도 정책을 통한 성장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비참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95년도에 그 523만 원 대출을 받았고 외환위기에 부터 이제 연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회적, 경제적 그 한파로 인한 연체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그와 동시에 이 채권이 대부업체로 3% 수준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만 원, 단돈 15만 원에 이 채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9년 동안 추심은 계속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추심을 당했습니다. 대부업체가 그 단돈 15만 원에 산 채권의 권리가 20년 가까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둔갑해서 채무자를 괴롭힌다. 이런 권리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는 의원님의 도움도 있었고 제가 지사 시절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채권 소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일정한 성과, 제가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려서 실행이 됐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까지 악덕 대부업체들을 전전하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서 빚에 몰리자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이건 뭐 제가 그 국회 들어오기 전에 상담했던 사례인데 60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
이 연체자의 사연입니다. 물론 60만 원도 못 갚은 건 안 갚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채무자는 사실은 12년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았습니다. 다만 기한 내 갚지 못해서 갚는 속도보다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다 갚지 못한 거죠. 이 채권, 이런 종류의 채권은 시장에서 한 1% 그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결국은 한 6천 원 가량에 사온 채권인데요. 이게 굉장히 야만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6천 원짜리 그 채권으로 이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신청을 했고요.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법 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무자가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유치장에 감치되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6천 원으로 사람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건 너무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예,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적인 위상이나 권한에서 너무 심한 불균형이 있고요. 특히나 채권자가 점점 돌아가면서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해가면서 이자를 불리고 또 악덕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소각하고 탕감해 준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채권자가 그 채권 추심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헐값에 팔리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매입한 채권자가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이 저는 야만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그 표에 보시면은요. 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압류도 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 명시 요구를 통해서 감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린 사례가 일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그 재산 명시 신청 건수가 2016년만 해도 9만 7천 건이고 그중 2만 7천여 명이 지금 유치장에 갇히는 빚으로 인해서 유치장에 갇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이 과도한 추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객관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인데도 그것이 채권 시장을 전전하면서 점점 소멸시효는 끝도 없이 늘어나고 이자가 불어나고 몇천 원짜리가 몇백만 원으로 불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오히려 의원님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인생법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후세들이 재윤경 의원 덕분에 우리가 악성 채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부가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하지만 거의 90% 이상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채권자의 권리를 100% 다 보존해 주는 것은 사실상 무언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채권의 권리가 양도되는 사이 채무자의 권리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채무자에 대해서 정치적 투명 인간으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투명 인간이 사회에 재기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실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채권자의 여러 이렇게 과도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권리 행사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전자소송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전자소송이 몇 년도 도입됐는지 그리고 한 해에 몇 건 정도 전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정확한 그 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소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악용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그 작년에만 325만 건이 전자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는데 그 중에 절반이 사실은 독촉입니다.
빚독촉을 위한 지급 명령으로 활용됐다. 말씀하신 대로 전자소송은 그걸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아닙니다. 2011년 전자소송이 가능해진 그 당시에 이 법원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국민의 사회 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고 그런 그 사법 서비스를 조금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자 독촉이 전자소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애초에 이 도입 취지하고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입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전자소송제도의 어떤 그 뭐랄까 이 대출채권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긴 한데 전자소송제도의 그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허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효 완성된 대출채권 그 대부업체 같은 데서 양수해가지고 변제 요관 행위를 금지한다거나 또 시효 기간 등의 그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채권 주심을 제한하는 방법들, 또 이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서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채무자 보호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이거는 법률로도 아니고요. 사실상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혹은 부실 채권에 있어서 매각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각된 이후에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거는 그 정부의 그 채무자 보호,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지 이것을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그 채권들이 거래되고 또 거래가 7차례, 8차례 반복되면서 저는 사실은 그 사망하신 분의 채권도 저희가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주 관계자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의를 했고 그 당시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때 그 법원 행정처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에 크게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장관님, 예, 이 법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 주시고 법원 행정처의 그 태도와 입장의 변화, 개혁의 의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금융시장, 포용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이거를 완성하는데 장관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전자소송을 통한 이 채권 연장 이것은 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그 소액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문제, 그래서 어떤 그 틀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대법원 등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그 경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건전성 관리에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금융시장에.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이걸 부실 채권으로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와 타협하고 채무 재조정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금융사에서부터 3개월 연체되면 금방 회계장부에서 빼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건전성 지표도 그냥 인위적으로 숫자만 맞추는 방식. 그래서 사실상 부실이 잠재되고 지금 현재는 부실 채권 시장에 대해서 통계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그 금융 환경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까지 생각한다면 저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녕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잘 아시죠? 예, 예. 네. 2008년 6월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절차 예. 간소화된 네? 말씀하죠. 예, 말씀. 예.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기초단체별로 민영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에 약간 우발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산업단지만 사실은 조성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산단 조성에 따른 이 투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신중한 투자가 사실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산단 개발 사업은 사실상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민간 시행사들이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을 부동산 PF 대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은 부동산 PF도 아니고요.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선 PF 방식으로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표를 보시면요. 20군데죠. 이게 여러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딱 한 군데 20곳의 산단 조성을 해서 한 군데 금융사에서 2조 5천억이나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서서 자본을 조달을 했다. 그 중에 벌써 손실이 확정된 것만 2천억. 7군데가 사실은 손실이 나서 지방 정부의 재정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이런 앞으로 이제 5개 정도 더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좀 들여다보시고요. 무분별한 시행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 조달 방식으로 인해서 이 지방 재정의 손실은 이 주한 정부의 재정 손실로 당연히 귀결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관련 제도 개선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